왕의 여인의 마지막 술상. 옛날 중국의 초와 한이 서로 대치하던 무렵 서초의 패왕은 여러 차례의 패전으로 수십만 병사 중 겨우 수만 명만 살아남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패왕은 계속되는 패전에서 벗어나려고 구리산 전방에 전장을 마련하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패왕의 병사들은 전투가 계속될수록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지요. 그날도 기진맥진한 채 애첩인 우위의 처소로 돌아온 패왕은 우위가 마련해 놓은 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패왕은 술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우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패왕 앞에 놓고 마시라고 권해보았지만 패왕은 겨우 몇 모금 마시고는 이내 잠자리에 들었지요. 홀로 쓸쓸히 누각에 오른 우위는 초승달을 바라보니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날 밤 우위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였지요.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패왕이 식욕부진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본 그녀는 이대로 나가다간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자 패왕은 싸움터에 나가기 위하여 또다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우위는 요리사에게 자라 한 마리와 암탉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패왕을 위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우위는 재료를 사들고 돌아온 요리사에게 닭의 털을 뽑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자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위가 직접 요리하기 시작하였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요리사는 우위에게 이런 재주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요리사는 요리가 모두 끝난 것을 보고 말하였지요. 여기는 소인이 지키고 있을 터이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십시오. 우위는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사 역시 이 음식이 패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요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아궁이 옆을 지켰습니다. 점심 무렵이 지났지만 패왕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솥 안의 음식은 이미 오랜 시간 고아졌기 때문에 그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도 저절로 입에 침이 고이게 되었지요. 요리사는 그 순간 자라탕이 무척 먹고 싶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탕 속에 든 닭고기를 국자로 떠서 손으로 얼른 고기를 집었습니다. 고기 맛을 보았더니 맛이 천하일품이었지요.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군. 패왕은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우위는 그의 갑옷을 벗겨주며 말하였지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는데 한번 맛을 봐주십시오. 요리를 내오자 그 향기로움이 벌써 코를 찔러대었습니다. 패왕은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난 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속에 넣고는 거듭 감탄을 했습니다. 우위는 패왕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흡족해 하였지요. 오늘만큼은 술과 음식을 실컷 드십시오. 이날 이후 우위는 종종 패왕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해야 전투에서 패왕의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지요. 남은 800여 명의 병사들도 모두 유방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패왕은 급히 우위를 데리고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포위망을 뚫고 강동으로 피신한 뒤 다시 병사를 모아 유방과 겨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 우위는 패왕을 위해 다시 자라탕을 끓였지요. 패왕은 술잔에 담긴 술과 음식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지요. 우이는 그 노래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억지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제가 춤을 춰 흥을 돋워드리겠습니다. 우이는 춤을 추고 난 뒤 패왕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자인 제가 당신의 공적을 더 이상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 다시 재기하시어 부디 초나라 강산을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저도 저 세상에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우이는 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패왕의 보검을 뽑아 자신을 찔렀습니다. 이것을 본 요리사와 패왕의 친위대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지요. 요리사는 그제야 우이가 슬픈 얼굴로 음식을 만들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패왕은 비통한 심정을 가슴에 담고 우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다시 동이 트자 패왕은 병사들을 이끌고 여러 겹의 포위를 뚫으며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지요. 그러나 패왕은 패전을 통감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패왕의 부하들은 유방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중 일부는 몰래 고향으로 숨어들게 되었지요. 요리사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향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요리사는 우이가 만들었던 자라탕 요리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의 이름을 물으면 그는 패왕과 우이를 기리기 위해 패왕이 우이와 이별하다라는 뜻의 패왕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땅 부자가 된 공주.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임목왕후 김씨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선조는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 3년 상을 치른 뒤에 자기보다 32살이나 어린 19살의 신부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왕비가 자식을 낳게 되었으니 왕실의 경사였지요. 하지만 세자인 광해군과 그 측근들은 임목왕후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였지요. 왕비가 아들을 낳는다면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아들을 세자 자리에 앉힐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선조보다 광해군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한양에 남아 전쟁터를 누비며 의병들을 격려하였지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 백성들은 선조가 왕위를 광해군에게 넘기기를 바랐습니다. 선조는 이런 사실을 알고 광해군이 백성들을 부추겨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며 광해군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해군의 측근들은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임목왕후가 딸을 낳게 되었지요. 그가 바로 정명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일렀지요. 그로부터 3년 뒤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영창대군이었지요.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지만 영창대군이 자라기를 기다리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조는 몸이 아파 영창대군이 3살 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그 뒤 광해군이 3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린 영창대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임금이 되긴 했지만 영창대군은 왕비가 낳은 아들이었지요. 광해군에게는 영창대군이 왕위를 위협하는 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광해군 5년 때 명문 집안의 서자 7명이 문경세제에서 장사꾼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빼앗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측근 대신이었던 이 이첨은 이 사건을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 이용하였지요. 범인 박응서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범행을 저질러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역모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답니다. 이것은 이이첨이 박응서를 포섭하여 얻은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의 피바람이 불어왔지요. 그 일로 인해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어 1년 뒤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조리 제거되게 되었지요.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도 이 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임목대비는 대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정명공주는 공주에서 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궁에서 감시를 받으며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는 서궁에서 감옥살이를 한 것이었지요.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양식으로 근근히 버텼으며 땔감도 손수 구했어야 했습니다. 정명공주는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임목대비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명공주가 주로 하는 일은 붓을 잡고 글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명공주는 붓글씨를 아주 잘 썼습니다. 임목대비는 딸의 글씨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지요. 잘 썼구나. 선조 대왕께서 쓰시던 글씨체 그대로야. 아바마마의 어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선조 대왕께서 직접 쓰신 것 같구나. 서궁에서 임목대비의 유일한 기쁨은 정명공주의 붓글씨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명공주와 임목대비는 서궁에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해군 15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임목대비를 다시 대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임목대비에게 광해군을 패하고 인조를 왕으로 책봉하게 했습니다. 정명공주 또한 서인에서 공주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지요. 궁으로 돌아온 임목대비는 공주의 앞날이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공주가 서궁에 갇혀 지내느라 결혼할 때를 놓쳤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시집을 갔을 텐데. 그리하여 인조는 정명공주를 결혼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8월쯤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부마단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인지 부마단자를 내는 사람은 겨우 9명 뿐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정명공주가 21살이니 신랑은 20살 전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나이쯤 되는 남자들은 대부분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접수 날짜를 늦추고 부마 후보자의 나이도 20살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26일 정명공주의 부마를 뽑았습니다. 풍산 홍씨 출신인 영환이 홍주원이었습니다. 정명공주보다
3살 어린 총각이었지요. 인조는 혼례식을 마친 뒤 정명공주를 위해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덕궁과 경복궁 사이인 안국동에 있는 그 집은 아주 크고 으리으리하였지요. 그 당시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였는데 정명공주의 집은 100칸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인조는 이듬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명공주의 집을 200칸으로 고쳐짓는데 필요한 제목과 기와를 보내주어라. 그러자 대신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라에서 공주의 집을 200칸으로 고쳐짓는데 필요한 제목과 기와를 보내주다니요.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공주의 집을 만드는데 귀중한 국가 재물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법에도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신들이 이처럼 반대해도 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정명공주에게 집뿐만 아니라 땅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 곳곳에 있고 5천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었지요. 인조는 정명공주를 땅 부자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인조가 이처럼 정명공주에게 많은 재물을 준 것은 임목대비를 극진하게 모셔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인조는 임목대비가 세상을 떠나자 정명공주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정명공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인조는 어이들도 못 고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 병이 누군가 자기를 저주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정명공주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조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임목대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임목대비의 거처에서 백서 3폭이 발견되어서였습니다. 백서 3폭이란 비단 3폭에 써 있는 글로 임금을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역모를 일으키겠다는 글이었지요. 인조는 임목대비가 그런 글을 썼다고 추측하였고 임목대비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정명공주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인조 27년 인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명공주는 인조의 의심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명공주는 7남 1녀를 낳고 자식들은 모두 벼슬길에 올라 손자들까지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탐관오리의 관복.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탐관오리였지요. 어느 날 사또가 이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바느질 잘하는 재봉사에게 관복 2벌을 짓도록 하라. 예, 나으리. 그런데 또 한꺼번에 2벌을 짓습니까? 이방이 물었습니다. 사또는 얼마 전에도 관복을 새로 지어 입었기 때문이었지요. 웬 잔소리가 그리 많은 것이야? 10벌이라도 지으려면 지을 것이지.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벌은 한양에 올라가 임금을 배울 때 입을 것이고 또 한 벌은 백성들을 만날 때 입을 옷이니 좋은 옷감으로 질 거라. 알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방은 재봉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님의 관복 2벌을 짓게나? 예, 또 관복을 2벌씩이나 지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낸들 알겠나?
이번에는 돈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는 품삯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염려 말게.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받아주겠네. 그 대신 이방이 재봉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귀를 잠깐 빌려주게. 이방은 재봉사 귀에 대고 무슨 말인지를 소곤소곤 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방 나으리. 아주 근사한 관복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이방이 관하로 돌아오자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새 관복은 언제 입을 수 있겠느냐? 이틀 후에 우선 한 벌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벌은 언제 되는가? 그 이튿날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틀 후 재봉사는 새로 지은 관복을 관하로 가져갔습니다. 사또, 이 옷은 한양의 임금님을 뵈러 갈 때 입는 관복이옵니다. 사또는 흡족해하며 새로 지은 관복을 입어보았지요. 그런데 관복의 뒷자락은 길고 앞자락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옷감은 좋은데 앞자락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때 얼른 이방이 나섰습니다. 사또, 이 옷은 아주 잘 지은 것입니다. 뭐라? 이게 잘 지은 것이라고? 예, 이것은 임금님을 배울 때 입으실 관복이 아닙니까? 임금님께 공손하게 절을 올리게 되면 앞은 짧고 뒤가 긴 관복이 자연스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이튿날 재봉사는 또 한 벌의 관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새로 지은 관복을 입어보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자락이 길고 뒷자락은 짧았습니다. 어제는 앞이 짧고 뒤가 길더니 오늘은 뒤가 짧고 앞이 길구나. 이 옷을 어찌 입으란 말인가? 사또는 화난 얼굴로 돌아보았지요. 사또, 이 옷은 아주 신경 써서 잘 지은 옷입니다. 이 옷은 사또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 입는 옷이 아닙니까? 나리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또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는 눈은 하늘을 쳐다보며 뒷짐을 지고 배를 쑥 내밀고 어깨를 쫙 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긴 앞자락이 짧은 뒷자락과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렇구나. 사또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뒤로 젖혀보았습니다. 이방의 말대로 긴 앞자락이 올라가 앞뒤가 맞았지요. 그러나 배불뚝이 사또의 모습은 꼴불견이었습니다. 사또, 이리 좋은 관복을 지은 재봉사에게 품삯을 똑똑히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고 말고. 재봉사는 처음으로 품삯을 받아서 관할을 나왔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공주.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바로 개선공주였습니다. 개선공주는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무술이 아주 뛰어났지요. 어려서부터 검술을 배워 칼솜씨가 대단했으며 전설에 따르면 둔갑술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개선공주는 아버지 의자왕에게는 아주 믿음직한 장수였지요. 백제가 신라와 싸울 때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어느 날 의자왕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개선공주가 물었지요. 아바마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셔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곧 우리 백제를 공격해 온다는군. 우리는 군사들이 적은데 신라의 대군을 어찌 막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라군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미리 동정을 살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제가 먼저 가서 신라군 진영을 살펴보고 오겠어요. 개선 공주는 둔갑술을 써서 까치로 변신한 다음 국경지대로 날아갔습니다. 백제 땅을 지나 신라 땅으로 들어섰지요. 때마침 신라군은 서라벌 서쪽 산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시끄럽게 울며 신라군 진영 위를 어지럽게 맴돌더니 막사위 깃대에 앉았습니다. 신라군 병사들은 까치를 보며 수군수군 거렸지요. 웬 까치가 저리 울어대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걸. 까치의 소리를 듣고 김유신이 나왔습니다. 김유신은 막사위 깃대에 앉은 까치를 노려보더니 칼을 휘두르며 소리질렀지요. 개선공주,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얕은 재주로 우리 진영을 염탐하러 왔구나. 까치는 칼을 맞고 땅에 떨어지더니 공주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대단하구나. 내 정체를 금방 알아내다니. 네 정도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우리 신라에 아주 많단다. 큰 코 다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개선공주는 김유신이 자기보다 뛰어난 장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곳에서 물러났지요. 그 뒤 개선공주는 신라군과 벌인 싸움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공주가 이끄는 적은 수의 백제군이 많은 신라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지요. 백제는 결국 신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개선공주는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고 합니다. 전생을 보는 호랑이 눈썹. 옛날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나 부지런하고 착실한지 주인집 어른의 눈에 쏙 들었지요.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그 총각을 외동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고 살림을 나누어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아내를 얻은 청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생기지 않고 재산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 살림을 대주어도 자꾸만 돈 쓸 일이 생겨나서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지요.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청년은 답답하기도 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범의 밥이 될 요랑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헤맨 끝에 하얀 범 한 마리를 발견한 청년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하얀 영감으로 변하더니 눈썹 하나를 뽑아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눈에 대고 세상을 살펴보아라.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눈 위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보였지요. 자신은 분명 사람의 모습인데 아내는 암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개로구나. 청년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옹기장수 부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청년이 호기심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부부를 살펴보니 여자는 사람의 모습인데 남자는 장딱이었습니다. 청년이 옹기장수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여보시오, 댁의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뭐가 씌었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소.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내가 관상을 보니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는 인연이 엇갈린 게 분명하오. 우리 한번 짝을 바꿔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번 그래 볼까요? 아내들도 일이 안 돼 답답하던 터라 두 부부는 서로 짝을 바꾸어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하였지요.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옛 처갓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청년은 궁금한 마음에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찌다 잘 되는지 부자도 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댁내 살기가 힘들거든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새 남부럽지 않은 큰 부자가 되었다오. 자식도 둘이나 낳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짝을 바꾼 뒤로 날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남장 여인의 사랑. 옛날 중국 절강에 축씨 가문 영대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영대는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부모를 졸라 남장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추경대는 회계에서 온 양산백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지요. 양산백은 몰락한 가문의 소생으로 진실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추경대가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와 우정을 나누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추경대를 향한 왠지 모를 감정에 휩싸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추경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양상백을 사랑하게 된 추경대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차마 자신이 여자라는 고백은 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의 여동생과 혼사를 주선할 터이니 양상백에게 자신의 집에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여동생이란 바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내게 나와 똑같이 생긴 여동생이 있네. 자네가 내 여동생과 혼인하면 어떻겠는가? 자네를 꼭 닮은 여동생이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 꼭 자네 집에 찾아가겠네. 이 말을 마치고 서로 집으로 떠난 추경대, 양산백은 그녀가 떠나간 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도 알게 되었지요. 그 후 양산백은 추경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부자이자 세도가인 집안과 혼사를 맺을 계획을 세우고 있던 추경대의 부모가 그를 내쫓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추경대의 혼례는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추경대가 그리워 병이 난 양산백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 생에서 못다한 사랑, 다음 생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나를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묻어주십시오. 부모에 의해 집에 갇혀서 지내고 있던 추경대는 양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혼례 날이 되어 가마를 탄 추경대가
양산백의 묘 앞을 지나갈 때였지요. 갑자기 가마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였습니다. 주경대가 가마 밖을 보니 무덤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저 무덤은 누구의 것이냐? 예, 양산백의 무덤이라 하옵니다. 그리운 이의 무덤이라는 이야기에 슬픔에 젖은 주경대는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가마에서 나와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무덤으로 다가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무덤이 반으로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주경대는 주저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잠시 뒤 2마리 나비가 무덤 속에서 사이좋게 날아올랐는데 마치 한 쌍의 연인처럼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비 한 쌍이 그들이 죽어 환생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왕건의 할아버지. 아주 오랜 옛날 보육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2 딸을 데리고 사는데 하루는 점쟁이가 지나가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면 당나라 천자가 와서 사위가 될 것이다. 그러고 어느 날 큰딸이 꿈을 꾸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오줌을 누니 오줌이 흘러 온 천하를 뒤덮는 것이었습니다. 큰딸이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동생 진이는 비단 치마를 내밀며 꿈을 팔라고 하였지요. 큰딸은 웃으며 동생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그때 당나라 숙종이 천하를 유람하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왔다가 대동강에 이르렀지요. 숙종은 공령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반드시 왕도가 될 곳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보육의 집으로 가 며칠 묵기를 청하였지요. 숙종은 보육의 딸들을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일부러 찢어진 옷을 골라 보육에게 내밀며 기워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보육은 문득 점쟁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큰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문 지방을 넘는 순간 코피가 흘러 작은 딸 진이가 대신 나와 옷을 기우게 되었지요. 결국 숙종은 진이를 맞아 꿈같은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고 진이는 아이를 가졌지요. 숙종은 활과 화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것을 주시오. 내 아들이라는 징표요. 그러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진이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작재건입니다. 5살이 된 작재건은 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나도 아버지의 이름은 모르고 당부라고만 알고 있다. 작재건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는데 특히 글쓰기와 활쏘기에 능하였지요. 16이 되어 비로소 아버지가 남긴 활과 화살을 받아서 쓰니 활 쏘는 능력이 더욱 비범하여 신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재건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서해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지요. 뱃사람이 점을 치자 고려 사람을 내려놓고 가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고려 사람이라고는 작재건 1명뿐이었지요. 작재건은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구름과 안개가 감쪽같이 걷히고 순풍이 불어 배는 곧 떠날 수 있었지요. 다행히 작재건은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작재건이 수심에 잠겨 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절을 하였지요. 나는 서해 용왕이요. 저녁 때마다 늙은 여우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
구름 속에 해와 달과 별을 늘어놓고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이 바위에서 주문을 외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소. 부디 그 여우를 죽여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작재건이 그러마하고 기다리는데 과연 서북쪽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울리더니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작재건은 차마 부처를 활로 쏠 수가 없어 머뭇머뭇거렸지요. 그러자 용왕이 나타나 어서 서두르라며 재촉하였습니다. 작재건이 눈을 꾹 감고 활을 쏘니 화살에 맞은 부처는 여우로 변해 죽고 말았지요. 용왕은 몹시 기뻐하며 작재건을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7가지 보배를 줄 터이니 중국으로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라고 하였지요. 작재건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용왕은 아주 좋아하며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뒤에 있던 할머니가 작재건에게 말했지요. 딸을 달라고 해.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해. 작재건이 딸을 달라 하자 용왕은 큰딸을 아내로 삼게 해 주었습니다. 큰딸은 작재건에게 이런 말을 하였지요. 아버지에게 7가지 보물을 돌려드리고 대신 버드나무 지팡이와 금돼지를 달라고 하셔요. 7가지 보물들보다 훨씬 신통스런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용왕은 7가지 보물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금돼지만을 내주었습니다. 작재건은 아내를 데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금돼지와 7가지 보물을 싣자마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창릉굴 앞 바닷가에 닿았지요. 작재건은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금돼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재건이 말하였지요. 이곳이 네가 살기에 맞지 않으면 네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 살겠으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자 다음날 새벽 금돼지는 개성 남쪽 기슭으로 가더니 편히 누웠지요. 이에 작재건은 금돼지가 누운 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재건의 아내가 동북쪽 산 기슭으로 가더니 은 그릇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아주 맑은 물이 솟아올랐는데 그게 바로 개성대정이지요. 개성대정이란 태조의 할아버지 작재건의 아내 용녀가 팠다는 큰 샘이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용건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용건이 자라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왕건, 고려의 태조이지요. 저승집을 찾아간 총각. 옛날 어느 한 마을의 할머니가 홀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다가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두 형제가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 묘자리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어머니 묘를 좋은 곳에 써야지. 작은 아들이 말하였어요. 형님, 내가 꼭 좋은 자리를 찾아서 어머니를 묻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머니의 시신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지요. 며칠을 가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산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잠시 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한쪽에 깜빡깜빡 불빛이 보였지요. 작은 아들이 어머니 시신을 진 채로 얼른 찾아가서 보니 조그만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인데 웬 분이시오? 짐승이걸랑 썩 물러가고 사람이걸랑 들어오시오. 난 사람이라오. 그렇거든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웬 처녀가
깨끗한 방 안에 책상 하나를 놓고서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두고 온 것은 뭔가요? 내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하자 작은 아들은 깜짝 놀라 말했지요. 그게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묫자리를 좋은 데 써볼까 하여 짊어지고 다니는 중입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대추 3개와 밤 3개를 꺼내주며 저녁이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처녀가 또 말하였지요. 제가 어머니 묫자리를 좋은 곳에 봐드릴 터이니 내 말을 믿고 따를 것이요. 그러지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일 새벽 날이 밝거든 어머니를 짊어지고 저 아래 내려가 큰 길로 가십시오.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다 보면 시퍼런 연못이 있는데 어머니 시신을 그 물속에 첨벙 빠뜨린 다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죽게 되니 조심하셔요.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자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 큰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과연 연못이 나타났지요. 어머니 시신을 물속에 넣는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이미 약속한 일인지라 눈을 질끔 감고서 연못 속에 시신을 첨벙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속에서 이게 어떤 놈이야? 하는 호령과 함께 어떤 떡거머리 총각이 나와서 작은 아들을 쫓아오기 시작하였지요. 그 사람이 갖가지 소리를 하면서 뒤를 쫓아왔지만 작은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처녀가 있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잘했어요. 처녀는 다시 아침밥으로 총각에게 밤 3개와 대추 3개를 주었습니다. 이걸 먹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작은 아들이 그것을 다 먹고 나자 처녀는 편지 하나를 써서 주며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또 은가위 하나를 종이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이 가위를 짊어지고 아래 동네로 가서 김장자를 찾으세요. 그 집에 찾아가서 은가위를 사라고 하면 뭔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거든 그 편지를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산에서 내려와 아랫동네 김장자 댁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은가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에서 웬 젊은이가 나왔다가 은가위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다짜고짜 작은 아들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지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누님 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외가 나와서 살펴보더니 아니 이럴 수가 정말이구나. 그러고는 총각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우리 죽은 딸 무덤을 파헤쳤구나.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네 놈을 당장 죽일 것이다. 김장자는 하인을 시켜서 작은 아들을 매를 쳐 죽이려고 하였지요. 작은 아들은 그만 기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얼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김장자가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놀랍게도 자기 딸의 필적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 제삿날이 되거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충문을 읽게 하셔요. 이 사람은 저와 삼생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옵니다. 마침 사흘 뒤가 죽은 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되자 김장자는 반신반의하면서 총각을 처녀의 산소로 데리고 가서 제물을 차려놓은 다음 충문을 읽게 하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무덤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무덤이 두 쪽으로 쫙 하고 갈라지면서 처녀가 걸어 나와 총각의 손목을 잡았지요. 제 말대로 하셨군요. 당신이 저의 저승집을 찾아온 덕에 우리가 인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장자 가족이 다가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처녀와 혼인을 한 다음 장자집 살림을 나눠 잘 살게 되었지요. 부족함 없는 행복한 생활이었으나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한 줄기 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에 수심이 어려 사라지지 않으니 무슨 일입니까? 실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그런다오. 물속에 어머니를 집어넣은 것이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한이 되는군요.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어머니를 뵐 수 있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소. 아내는 남편에게 장에 가서 가지각색의 비단을 떠오도록 하였지요. 그리고 그 비단으로 바지며 저고리, 적삼 같은 옷을 손수 짓게 하였습니다. 남자는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만들었지요. 아내는 그 옷을 짊어지고 장에 나가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지 옷을 받아 짊어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옷이 모자라자 제 옷을 벗어주고 대신 거지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남자가 거지 옷을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편지 한 상을 써주면서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었지요. 그걸 짊어지고 길을 나서서 큰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전에 못 보던 이상한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따라 곧장 가되 절대 입을 벌리지도 말고 기침도 크게 하지 말고 숨 한 번 크게 쉬지 마셔요. 그럼 어머니를 뵐 수 있습니다. 남자는 거지 옷을 짊어진 채 아내가 일러준 대로 길을 나섰지요. 큰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다 보니 전에 못 본 이상한 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걸어가니 어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남자를 붙잡고 말하였지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남자는 말없이 편지를 하나 꺼내어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보고 나더니 남자를 돌아보았지요. 무슨 적덕을 했다는 것이지? 남자가 말없이 지게를 가리키자 그 사람은 이것이로군 하더니 지게에 있는 거지 옷을 받아서 불에 넣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편지 한 장을 써 주었지요. 이 편지를 가지고 곧장 가서 12대문을 지나가시오. 벌판 같은 마당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고 있을 터이니 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구려. 남자가 편지를 받고 한참을 가니 과연 큰 집이 나왔지요. 남자가 12대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총각은 남자가 내민 편지를 읽어보고는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앞장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였지요. 남자가 총각을 따라 한 곳에 당도하니 어머니가 꽃 속에 편안하게 들어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소리를 치며 불렀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였지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새댁이 상에 음식을 잔뜩 차려서 어머니 앞에 갖다 놓더니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왠지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데 누군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제 됐으니 가시오.
떡거머리 총각은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12대문을 차례로 지나 첫째 대문에 이르자 떡거머리 총각은 남자를 밖으로 떠밀었지요. 순간 남자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 시신을 집어넣었던 시퍼런 연못 옆에 쓰러져 있었지요.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뵈었어요? 봤지요. 잘 계시던가요?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럼 됐어요. 하지만 남자는 다시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려. 좀 다녀오게 해줘. 보고 싶으면 다녀오십시오. 남자는 아내에게 노자를 받아서 옛날 살던 고향으로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해서 보니 그 사이에 형 또한 아내를 얻어 함께 살고 있었지요. 형 내외는 죽은 사람이 돌아온 듯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 내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랬더니 형님 내외가 날짜를 꼽아보다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날이면 바로 우리가 어머니께 제사를 올리던 날이에요. 그랬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형님과 형수님이었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니. 어쨌든 네 덕에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으니 정말 잘된 일이야. 그 후 두 형제는 서로 자주 왕래를 하고 어머니 제사를 잘 모시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